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인포팀의 김현수라고 합니다. 저희 이바이오젠에서 저희 연구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분석 세미나 오늘 저와 이렇게 함께 하게 되셨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분석 서비스 후에 제공을 드리는 엑스대가 그 분석 결과 파일에 대한 이제 리딩을 어떻게 하는지, 이 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MEV라는 툴을 사용해서 클러스터링 힙맵은 어떻게 제작하는지 또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GSEA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GSEA는 이제 Gene Set Enrichment Analysis의 약자인데요. 이 분석은 이제 비교가 되는 두 샘플 또는 두 그룹의 어떤 기능상의 차이가 나타나며 그 기능에 연관되는 그 유전자 세트, 어떤 유전자들이 해당 차이가 나는 기능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진 세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볼 예정이고요. 가장 첫 번째로 엑스데가 툴 활용 부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위해서 미리 이제 샘플 데이터를 받아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엑스대가 샘플 데이터 버전 5.3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스대가는 이제 저희 이바이오젠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실행 파일은 없고요. 이 엑스대가 기능이 입혀져 있는 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 엑스대가 기능이 적용된 데이터 분석 결과 파일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가운데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았던 엑셀 스프레드시트가 이렇게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그러한 창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엑스대가 기능이 이제 이 파일에 적용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대가 파일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와 차례차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엑셀 스프레드시트 부분부터 알아볼 예정인데요. 지금 A열에 보니까 이렇게 ID라고 해서 1번부터 쭉쭉쭉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열에 보면 진 심볼이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행에 하나씩 유전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아이디는 이제 이 유전자들의 고유한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논문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폴드 체인지와 p-밸류, 그리고 이 발현량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이 아니고요. 우측으로 조금 넘어가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캐그 인풋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 캐그 인풋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캐그 분석, 캐그 패스웨이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캐그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칸 왼쪽에 있는 이 로우 데이터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로우 데이터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서 각 샘플별로 각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A123, B123, 그리고 C123 총 9개의 샘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각 샘플별로 각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발현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 발현량이 어떤 정수가 아닌 소수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A1 BG 유전자가 A1 샘플에서는 1.851번 발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전자가 한 번 발현이면 한 번 발현이고 두 번 발현이면 두 번 발현이지 1.851번 발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우 데이터라 함은 정수로 표현되는 게 맞긴 한데요.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이 FPKM이라는 컨셉으로 발현량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날것의 로우 데이터는 정수로 표현이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이 FPKM이라는 개념은 이 그 정수로 표현되어 있던 그 발현량을 단위 길이 그 염색체의 단위 길이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현 값들이 에러가 나 있거나 뭐 오류로 나타난 값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데이터별로 이제 발현량을 일단 알아봤고요. 한 칸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노멀라이즈 데이터 괄호 열고 로그 2 괄호 닫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9개의 샘플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이 거쳐서 이 로우 데이터가 약간 가공이 된 상태의 그 발현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 함은 우리말로 하자면 정규화가 되겠는데요. 이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샘플들이 비교가 될 예정인데요. 이 샘플을 비교함에 있어서 모든 샘플들이 그 리드 수가 시퀀싱 후에 나타나는 리드 수가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리드 수가 이 모든 샘플에 있어서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10만 개면 10만 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총 리드수가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통일해 주어서 정규화를 시켜서 비교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이런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이 A1이라는 샘플에 예를 들어 리드수가 100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B1에는 총 리드수가 100만이라고 해보죠. 근데 지금 이 A1 BG 유전자가 총 100개의 총 리드 중에서 1.544 발현하고 있고요. B1은 100만 개 중에서 1.631번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비교를 하자면 1.631이 더 커 보이긴 하지만요. 여기서는 그 총 리드 수가 100만 개이고 100만 개 중에 1.631번 발현이기 때문에 100개 중 1.544 발현보다는 사실은 작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러한 경우들 때문에 그 총 리드수를 최대한 보정해주는 방법이 바로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샘플 간의 비교를 더 타당하게 해주는 공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즈 데이터에서 왼쪽으로 한 칸 더 가면은 이제 에버리지 오브 노멀라이즈 데이터 괄호하고 로그 2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에버리지 값이 있는 이유는요. 이 9개의 샘플이 사실은 A, B, C 그룹에 각각 3개씩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A 그룹에서는 평균 이 정도 발현을 하고 있다. B 그룹은 평균 이 정도, C 그룹은 이렇게 발현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썰미가 정말 좋으신 분들께서는 한 가지를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A 그룹에서 이 A1 BG 유전자가 1.608번 평균적으로 발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옆에 있는 노멀라이즈 데이터 이 A123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아래에 보면은요. 여기 평균값이 1.593이라고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여기 있는 1.608과는 다른데요. 지금 이 세 개 숫자의 평균이 이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데이터가 좀 틀린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기보다는요. 이 1.608을 계산하는 방법에 이제 조금 디테일이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노멀라이즈 데이터를 단순히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여기 취해져 있는 로그 2를 해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평균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로그 2를 취하시면 이 1.60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틀린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오브 노멀라이즈 데이터에서 왼쪽으로 한 칸 더 가면 이제 p-밸류가 있고 폴드 체인지가 있습니다. 이제 연구자들께서 가장 많이 논문에서 보셨을 단어들인데요. 지금 이 샘플 데이터 같은 경우는 B그룹과 A그룹을 비교를 해봤고 C그룹과 A그룹도 비교하고 C그룹과 B그룹도 비교를 해보았네요. 그랬더니 A그룹 대비 B그룹에서는 이 첫 번째 유전자가 0.849배만큼 발현이 되었다. 즉 감소 발현을 한 거죠.
그러한 정보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감소 발현된 이 폴드 체인지가 통계적으로 좀 유의하기도 했느냐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p-value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p-value가 0.323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기준치인 p-value 0.05보다 훨씬 큰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감소 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오른쪽에 있는 0.590이라는 폴드 체인지 값은 p-value가 0.018로 0.05보다 낮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드 체인지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부분을 좀 어떻게 리딩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 보면은 이렇게 시트가 총 3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희는 데이터 시트를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 옆에 있는 인포 시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 시트에 넘어가면 말 그대로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습니다.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우리가 진행한 시퀀싱은 mRNA-식이었고요. 우리 샘플의 종은 휴먼 종이며 사용된 레퍼런스는 UCSC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HG19 레퍼런스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규화 방식,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은 퀀타일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였다라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컬러 인덱스라고 하여 이렇게 폴드 체인지 값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색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폴드 체인지가 1에 가까우면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증가 발현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렇게 붉은색으로, 그리고 감소 발현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렇게 진한 푸른색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색깔이 적용된 부분은 바로 이 폴드 체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포 시트도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룹 시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샘플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총 9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9개의 샘플이 A그룹에 A123이 속해 있고 B그룹에는 B123, C그룹에는 C123 샘플이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룹에 대한 정보, 샘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시트가 이 그룹 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부분은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스대가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 좌측과 우측에 있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에 진 카테고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기능이 좀 직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에이징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요. 지금 24,424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이징과 관련된 유전자 299개를 필터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셀 데스와 관련 있는 유전자 또한 추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에이징과 셀 데스에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71개의 유전자를 추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에이징과 셀 데스에 연관된 유전자가 아닌 에이징 또는 셀 데스 둘 중 하나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유전자를 모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아래에 있는 AND 옵션에서 or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이 2가지 기능 중 하나에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를 이렇게 필터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 오케이, 나 이거 2개 다 확인했다, 이제 초기 상태로 돌아갈래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View All Data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데이터를 다시 초기화 상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 하단에 보면 진 카테고리 세팅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현재 존재하는 진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에디팅을 하실 수 있고요. 새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카테고리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외부 웹사이트에서 이미 제작되어 있는 파일들을 가져다가 여기다 임포트해서 여기다 셀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도 진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해보면 좋겠지만 오늘 저희는 이제 조금 심화된 분석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하나 짚지는 않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초급 분석 세미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으로 넘어가면요. 여기 DG Analysi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 분석을 하기 위한 기능들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저희는 가장 상단에 있는 Significant Gene Selection 부분과 세 번째 있는 Third Party Support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시각화 기능이나 어떤 진 셀렉션, 진 플라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초급 분석 세미나 영상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는 저희가 이제 추후에 진행할 그 클러스터링 힙맵과 GSEA 분석에 관련된 기능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ignificant Gene Selection인데요. 그 이름이 그 정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치를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폴드 체인지 2.0 이상, 그리고 노멀라이즈 데이터는 4.0 이상, p-value는 0.05 이하인 유전자들을 비교 조합들을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기준치를 적용한 다음에 이 기준치들이 적용될 비교 조합, 이 폴드 체인지 여기에 있는 비교 조합을 이제 선택을 할 건데요. 저는 3개의 비교 조합을 모두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시면 이 기준치가 적용된 유전자들이 이렇게 18개가 필터링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노멀라이즈 데이터 4.0 말고 조금 완화해서 3.0 이상이면은 다 줄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3.0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려진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서 그 클러스터링 힙맵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단계에서 자주 물어봐 주시는 질문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생님 저 데이터 받았는데요. 지금 Significant Gene Selection 하려고 하는데 이 기준치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처음에 2, 4, 0.05 적용돼 있던데 이거 그냥 사용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연구자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그럴 때 저희는 이제 2가지 방식으로 답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처음에 초기에 설정되어 있는 2, 4, 0.05를 사용했을 때 필터링 된 유전자가 이렇게 18개 또는 그 밑으로 너무 적은 경우에는 연구를 진행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2, 4, 0.05는 말 그대로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요. 이걸 따르실 필요는 없고요. 연구자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연구에 필요한 어떤 유전자 개수 또는 뭐 어떤 특정 유전자가 걸러지는 그 기준치를 이제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조정해가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어떤 연구를 할지 다들 그 아이디어는 본인의 머릿속에 다 이제 클리어하게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성과 유사한 방향성을 띈 그 이미 퍼블리시가 된 논문을 좀 찾아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들에서 어떤 컷포인트를 사용하였는지 어떤 기준 수치를 사용하였는지를 조금 벤치마킹 하셔서 왜 그랬는지도 좀 파악을 하신 후에 그 벤치마킹한 기준치를 사용하시기를 또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2가지 방법으로 이 기준 수치를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이 기준치를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 셀렉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꺼내서 우리가 그 클러스터링 힙맵을 제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클러스터링 힙맵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Third Party Support 부분을 보면 3개의 탭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인풋이 있고 캐그 인풋이 있고 데이비드 인풋이 있는데요. 캐그와 데이비드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시간에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클러스터링 인풋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필터링 되어 있는 폴드 체인지 값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MEV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제 클러스터링 힙맵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3개의 비교 조합 중에서 모두 다 가지고 나가서 MEV로 이제 클러스터링 힙맵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xport Data Select에서 이 3개를 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 옆에 보니까 MEV 슬래시 엑스대가 그래픽 플러스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MEV도 클러스터링 힙맵 그 시각화를 도와주는 툴이고요. 엑스대가 그래픽 플러스도 시각화를 도와주는 툴입니다. 근데 엑스대가 그래픽 플러스는 저희 이바이오젠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이 또한 저희 회사에서 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이 프로그램과 매뉴얼 또한 함께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MEV를 사용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MEV의 포커싱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익스포트 버튼 눌러서요. 제가 미리 생성해 놓은 바탕화면에 저의 성이 김씨이기 때문에 이 폴더에다가 한번 데이터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이런 식으로 한번 명명을 해볼게요. 클러스터링 언더바 인풋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여기 킴 폴더에 이렇게 인풋 파일이 나타난 걸 알 수가 그러니까 엑스대가 기준으로 보면 익스포트 된 파일이고요. 이제 MEV 툴 기준으로 보면 인풋 되어야 할 파일이죠. 그럼 이제 MEV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V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요. 총 3개의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널따란 흰색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고요. 그 위에 이렇게 길다란 흰색 창 하나, 그리고 뒤에 이 검은색 창이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클러스터링 힙맵을 이 널따란 이 도화지 같은 창에다 이제 그릴 예정인데요. 뒤에 있는 이 검은색 명령 프롬프터라고 하죠. 이 창은 종료하지 마시고 그냥 뒤에 고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MEV에서 하는 작업들이 여기서 다 연산이 되어서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친구가 꺼지면 MEV가 다 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색 이 친구는 뒤쪽에 잠깐 놓아두시고요. 이 흰색 도화지 창을 사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엑스대가에서 추출한 이 클러스터링 인풋 파일을 MEV에 이제 인풋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 들어가셔서요. 로드 데이터 옵션 선택하시면 잠시 후에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 우상단에 있는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해서 저 인풋 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킴 폴더에 있는 클러스터링 인풋 선택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하단에 보면 우리가 추출한 데이터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드 버튼 누르시면 우리가 추출한 클러스터 정보가 이렇게 클러스터는 아니고요. 지금의 힙맵 상태입니다. 힙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 힙맵은 조금 정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크기도 조금 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 스케일 바의 이 척도가 숫자가 조금 복잡스럽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재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요. 디스플레이 메뉴로 가신 다음에 일단 크기를 조절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Set Element Size에 보시면 이렇게 4가지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50 곱하기 10을 해도 그닥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커스텀 사이즈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스텀에 들어가셔서요. 저는 넓이는 한 60 정도로 해보겠고요. 높이는 한 20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좀 크게 볼 수 있는 이제 포매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사이즈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유지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단에 있는 좀 스케일 바가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4번째에 있는 Set Color Scheme Limit로 들어가셔서 이제 최하단 값을 뭘로 할지, 상단 값을 뭘로 할지, 중앙 값은 뭘로 할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하단 값은 -2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값은 0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상단 값은 대칭을 이룰 수 있도록 2 정도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OK 버튼 누르면 이렇게 상단에 있는 스케일 바가 좀 깔끔하게 정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파랑, 하양, 빨강 컬러 스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색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이 색 또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커스터마이징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세 번째 있는 컬러 스킴에서요. 만약에 내가 초록, 검정, 빨강 스킴을 원한다면 이 옵션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랑, 검정, 노랑도 있고요. 근데 난 이거 다 싫고 좀 커스텀하게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색을 고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커스텀 컬러 스킴에 들어가시면 또 다시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세 가지 색깔이 있죠. 하단, 중단, 상단 값이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 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중단 값의 경우에는 검정 또는 흰색으로밖에 선택이 안 되는데 이제 양극단 값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초기 값이었던 파랑, 하양, 빨강 이 스킴이 가장 마음에 들기 때문에 초기 설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 값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하단 값을 설정할 때는 여기 Select Row and Color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파랑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 값은 여기 Select High and Color를 클릭하신 다음에 빨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끝은 이제 파랑과 빨강으로 되었는데 가운데가 검정이죠. 이거를 하얀색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Use Black as Neutral Color 부분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이제 가운데가 흰색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 컬러 스킴을 원하니까 여기서 Apply 컬러 스킴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초기에 보았던 빨강, 파랑, 흰색 컬러 스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흰맵의 어떤 시각적인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흰맵, 클러스터링 흰맵이 아니죠. 아직은 흰맵 상태입니다. 지금 시각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진정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클러스터링 흰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 함은 그 발현 패턴이 유사한 것들끼리 예를 들어 파랑은 파랑끼리 뭉쳐 있고 흰색은 좀 흰색끼리 뭉쳐 있고 빨강은 빨강끼리 뭉쳐 있고 이런 것을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요. 클러스터링은 어떻게 하느냐? 상단 디스플레이 메뉴에 왼쪽에 있는 어널리시스 메뉴에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클러스터링에 들어가면은 우측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모두 다 클러스터링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이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Hierarchical Clustering 흰맵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HCL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팝업 창에서는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때 어떤 옵션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창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 한번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트리 셀렉션 같은 경우는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진 트리와 샘플 트리를 모두 다 선택을 할 것입니다. 진 트리가 해주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세로로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샘플 트리는 무엇이냐면요. 세로로 이제 파랑은 파랑끼리, 흰색은 흰색끼리, 빨강은 빨강끼리 이렇게 묶고 나면요. 이제 샘플 간 또는 비교 조합 간에 이제 가로로도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샘플 트리의 역할입니다. 저는 두 방식을 다 선택해서 클러스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딱히 뭐 특별히 의미가 한다고 해서 엄청난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은 일단은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디스턴스 매트릭 셀렉션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서는 이제 클러스터링을 어떤 수식을 사용해서 할 것이냐 각각의 유전자 그 발현을 그 유사 정도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뭐 여기서 이제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주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한번 채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 링키지 메소드 셀렉션 같은 경우도 이 여기 있는 옵션과 유사합니다. 어떤 식으로 수식을 적용해서 이 클러스터링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에버리지 링키지 클러스터링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까지는 딱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은 체크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OK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OK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에 새로운 메뉴가 하나가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nalysis Result라고 해서 새로운 탭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여기 HCL 부분에서 왼쪽에 보면 열쇠 비슷한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 클릭해 보면 이제 하단으로 이제 몇 개 메뉴가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HCL 트리를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링 하게 되어서 나온 결과, 즉 클러스터링 힙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빨강은 빨간끼리, 파랑은 파란끼리 이렇게 뭉쳐 있는데요. 클러스터링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클러스터링 힙맵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자체도 정보이지만 상단의 스케일 바도 정보이고 이런 거리, 이 거리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 있는 이러한 거리, 유전자 간의 거리 정보도 있고 그리고 유전자 순서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보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추출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이 빈 공백에서 우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정보를 이렇게 세이브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해보진 않을 예정이고요. 필요하시다면 해당 정보에 맞게 이제 클릭을 하셔서 추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 클러스터링 힙맵 그렸고 이걸 이제 논문에 실어야 하니까 이 이미지를 추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에서요. Save Image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다시 킴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클러스터링 힙맵 이렇게 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MEV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래에 파일 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JPG 스타일로 파일을 추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파일명을 쓰고 그 확장자를 한 번 더 써주셔야 합니다. .jpg. 만약에 JPG가 아니고 BMP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BMP 선택하신 다음에요. 뒤에다가 .bmp까지 적어주셔야 저장이 이상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여기 우리가 방금 추출한 이 이미지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생성한 이미지가 잘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힙맵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힙맵을 한 번 더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미 사용한 이 도화지는 다시 쓰진 않을 거고요. 이 MEV에서는 한 번 더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때는요. 이 도화지에 바로 다시 이렇게 로드 데이터 해서 하면 안 되고요. 이 도화지는 다 썼으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위에 상단에 이렇게 긴 막대기 있었잖아요. 요거에서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꺼내 주어야 합니다. 여기 파일에서 New Multiple Array Viewer 선택하시면 새로운 도화지 하나 더 꺼낼 수 있거든요. 요거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X대가로 돌아갈 건데요.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방금 폴드 체인지 요 값들로 힙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Average of Normalized Data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비교 조합별로가 아니고요. 그룹별로 이제 힙맵을 각 그룹의 값들을 가져다가 발현량을 가져다가 힙맵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 Average of Normalized Data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3개의 그룹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이 값들 모두 가지고 가서 힙맵 그리고 싶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데이터 셀렉트 부분에서 3개 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익스포트 다시 클릭해서요.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클러스터링 이번에는 에버리지니까 에버리지 언더바 인풋 이런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클러스터링 힙맵 만드는 거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로드 데이터에서 방금 추출한 인풋 파일을 넣어주겠습니다. 킴 폴더에서 에버리지, 그리고 우리 추출한 데이터 들어가 있고요. 로드해서 이제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는 그대로 사용하겠고 컬러 스킴도 그대로 사용하겠고요. 근데 지금 스케일 바가 조금 어지럽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아까 했던 -2 그리고 0 그리고 2 이렇게 다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 그리고 크기 등등 디자인 잘 정리되었고요. 이제 클러스터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러스터링,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에서 팝업창 나타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설정 적용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클러스터링 힙맵 나온 거 볼 수 있고요. 이 클러스터링 힙맵을 다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비교 조합이 아니고 각 그룹의 그 발현량을 표현했다는 거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A그룹은 이렇게 발현했고 B그룹은 이렇게 발현했고 C그룹은 이렇게 발현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또 추출을 해보면 세이브 이미지에 가서 킴 폴더에다가 이번에는 PNG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름은 클러스터링 힙맵 _ 에버리지 그리고 잊지 마시고 확장자 .png까지 써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장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킴 폴더로 가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의 발현량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 엑스데가 툴 활용과 MEV를 사용한 클러스터링 힙맵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GSA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A 분석 같은 경우도 저희 이 샘플 데이터에 있는 값들을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필터가 25개 유전자를 필터하고 있는데요. 이거 초기 값으로 돌리기 위해서 좌측에 있는 View All Data 버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GSA 분석 한번 같이 해볼 예정인데요. GSA 분석도 MEV에서 했던 것처럼 인풋 파일을 좀 생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GSA 분석은 MEV와 다르게 여기 우측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그 인풋 파일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열어서 좀 생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GSA 분석 같은 경우는 인풋 파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파일은 각각 GCT 형식의 파일과 CLS 형식의 파일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파일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타이핑을 하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보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GCT 파일 만들기 위해서요. 새 통합 문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통합 문서를 여셨으면요. A1번부터 해서 A열의 1번 칸부터 해서 특정 값을 좀 입력을 해주어야 해요.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하는 대로 한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A1번 열에는요. 무엇을 써줄 거냐? 샵 1.2라고 써줄 예정입니다. 여기서 샵 1.1을 왜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샵 1.2가 의미하는 바는요. 다른 건 없고 이 파일이 GSA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GSA 분석을 위한 파일이다, 인풋 파일이다, GCT 파일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뜻 없이 샵 1.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엔터 치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A열의 2번 행 요 칸에는요. 244, 224라고 써준 다음에 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44, 224라는 숫자는 조금 낯이 익은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유전자의 숫자입니다. 우리 총 24,424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데이터 안에 있는 이 유전자의 개수를 적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오른쪽에 B열의 두 번째 칸에 이제 9라고 써주고 엔터를 칠 건데요. 여기서 9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의 수입니다. 우리 지금 샘플 A, B, C 각각 3개씩 이렇게 9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샘플의 수를 여기다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열의 세 번째 칸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명칭을 가져다가 넣어야 하는데요. 이거를 싹 다 가져다가 이제 복사에다가 저기다 붙여 넣으면 되는데 우리 지금 2만 개가 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쭉 긁어다가 복사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엑셀에 있는 편안한 단축키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B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 B의 두 번째 칸, 이 진 심볼 부분 여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단축키 한번 사용해 볼게요. 키보드의 컨트롤 버튼과 쉬프트 버튼 그리고 방향키 아래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맨 밑에까지 싹 다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축키로 컨트롤과 C 버튼을 컨트롤과 C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복사 버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복사가 됐으니까 다시 우리 제작하고 있던 GCT 파일 제작하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요. 여기다 컨트롤 V 누르셔도 되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가장 앞에 있는 거 요거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 심볼들이 싹 다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진 심볼 오른쪽에다가 또 하나 뭔가를 써주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진 타이틀 하고 엔터. 이 진 타이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오늘 본 적이 없어서 좀 낯설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말인즉 이 진 타이틀이라는 정보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NA를 적어줄 건데요. 이 NA를 맨 위에 하나만 적는 게 아니고요. 모든 유전자 옆에 다 적어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을 하면 지금 유전자가 2만 개가 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NA라고 친 다음에요. 마우스로 이 NA를 클릭하시고 이 네모칸, 초록색 네모칸에서 약간 오른쪽, 약간 아래에 있는 약간 좀 진하게 되어 있는 초록색 네모칸이 있는데요.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저절로 가장 밑에까지 싹 다 NA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 타이틀 부분도 이렇게 NA로 싹 다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오른쪽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소를 더 넣어주어야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데이터 값을 가져다가 넣게 됩니다. 그 값은 로 데이터 아니고 이 노멀라이즈 데이터 이 값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가장 상단에서부터 싹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샘플명부터 해서 그 밑에 있는 값을 모두 다 가져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마우스로 또 이제 이렇게 긁어다가 가져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번에도 단축키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A1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C3 클릭을 해주시면 이 샘플명이 싹 다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단축키인 컨트롤 버튼, Shift 버튼, 그리고 방향키 아래 누르시면 싹 다 이 데이터 값들 싹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요. GCT 파일로 돌아가서 여기 C의 세 번째 칸 여기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소까지 다 갖추어져서 GCT 파일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GCT 파일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줘야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붙여 넣어진 이 값들에 대해서 로그 2를 해제해주는 작업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는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고 로그 2 또한 취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GSEA 분석을 할 때는 이 로그인을 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 2를 해제하는 공정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 L열의 네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는 쓰신 다음에요. 숫자 2 그리고 나서 특수문자 Shift 숫자 6 하면 나오는 이 웃음 표시, 눈 웃음 표시 하나 넣어주시고요. 이 1.544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요. 이 1.544에 대한 로그 2가 해제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의 값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로그 2 해제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A1 샘플에 대한 것만 되었는데요. 다른 샘플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9개의 샘플이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의 값만 로그 2를 해제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8개의 값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 이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려면요. 여기 있는 조그만한 초록색 네모칸 요거 더블 클릭 아니고요. 더블 클릭 한 채로 죄송합니다. 더블 클릭이 아니고요.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오른쪽으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8칸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T10까지 끌고 가시면요. 이 첫 번째 열에 로그 2가 모두 다 해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샵샵샵샵샵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는요. 에러가 아니고 지금 소수점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막상 마우스 커서를 여기 올려다가 놓으면 이 값이 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셀의 넓이도 넓혀보면은 값이 잘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수점을 줄인 건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첫 번째 행에 대해서는 모든 값이 이제 로그 2가 해제가 되었잖아요. 이 로그 2 해제를 그 밑으로 싹 다 적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첫 번째 열 값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여기 초록색 네모 요거 끌고 가는 거 아니고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 모든 값들에 대해서 이제 로그 2가 해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로그 2가 해제가 되었으니까 이 값들로 하여금 여기 있는 값들을 이제 대체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거를 그냥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값은 사실 요 1.544 값을 참고해서 계산이 되어 있는 값인데요. 지금 이 값이 참고하고 있던 값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면 얘가 참고하고 있는 값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숫자가 2.916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긴 한데 여기 상단에 보면 이 친구는 사실 숫자이기 이전에 공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숫자 그대로 더 이상 수식이 아닌 말 그대로 순수한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일단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첫 번째 열을 이렇게 첫 번째 행을 이렇게 싹 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방향키 아래 버튼 눌러서 싹 다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요. 일단 복사를 한번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실 건데요.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값으로 붙여넣기 요거 해주시면요. 이제 상단을 확인해 보니 더 이상 수식이 아닌 순수한 숫자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이제 마우스 우클릭해서 잘라내기 한 다음에요. 여기 1.544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제 순수한 값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소수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소수점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기능에서 상단, 중단, 상단에서 중앙부에 있는 자릿수 줄임 눌러서 셋째 자리까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줄여보면 이제 좀 깔끔하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GSEA 분석이 필요한 인풋 파일 중 첫 번째 파일인 GCT 파일의 제작이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거의 다라 함은 아직 조금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저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장을 저랑 같이 해볼 텐데요. 그냥 저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특정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 텐데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킴이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볼 예정입니다. 바탕화면에 제가 생성을 해놨는데요. 바탕화면에서 킴 폴더 들어가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해볼게요. GSEA 언더바 input 이렇게 써줄 예정인데요.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고요. .gct라고 입력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에 있는 파일 형식에서요. 그냥 엑셀 통합 문서가 아니고요. 여기서 특정 형식을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바로 텍스트 탭으로 분리 이 형식을 채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텍스트 탭으로 분리를 선택했을 때 뒤에 적혀있던 .gct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요. 다시 한번 .gct를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장하게 되면은 이제 gct 파일의 제작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gct 파일은 완료가 되었으니까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하나의 인풋 파일인 CLS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 통합 문서 여셔서요. 이번에도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들을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GCT 파일에 비해서 CLS 파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숫자 9 넣으신 다음에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 칸 띄고 숫자 3 넣으시고 그리고 한 칸 더 띈 다음에 숫자 1 입력하고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9, 3, 1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9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9를 입력해 주었고요. 한 칸 띄고 3을 입력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룹, 우리 지금 A그룹, B그룹, C그룹 3개의 그룹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3을 입력해 준 거고요. 마지막으로 1을 입력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의 숫자입니다. 우리 지금 X대가 이 파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숫자 1을 입력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이렇게 입력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입력해줄 정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샵 쓴 다음에요. A 쓰시고 나서 한 칸 띄고 B 그리고 한 칸 또 띄고 나서 C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마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룹의 정보입니다. 여기서 A그룹, B그룹, C그룹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여기다가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A 쓰시고요. 한 칸 띄고 또 A 그리고 또 한 칸 띄고 A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한 칸 띄고 B 또 한 칸 띄고 B 이게 뭐냐면요. 우리 샘플 중에서 A1 샘플은 A그룹이다. A2 샘플도 A그룹이다. A3 샘플도 A그룹이다. B1 샘플 B그룹이고 B2도 B그룹, B3도 B그룹이다. 그리고 C1 샘플은 C그룹이다. C2 샘플은 C그룹이다. C3 샘플도 C그룹이다. 라는 정보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CLS 파일의 제작 또한 사실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또 저장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저장도 GCT 파일과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킴 폴더에다가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해볼게요. GSEA 언더바 인풋 한 다음에 .cls라고 써주고요. 파일 형식은 아까와 동일하게 텍스트 탭으로 분리를 선택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텍스트 탭으로 분리를 하니까 제가 썼던 .cls가 사라져 버렸는데요. 이 점 유념하셔서 꼭 이 확장자 잃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cls 다시 적어주신 다음에 저장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CT 파일과 CLS 파일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GSA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볼 예정인데요. GSA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CT와 CLS 파일 완성한 후에 GSA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뭔가 좀 회색으로 휑한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생성한 그 인풋 파일 넣어서 MEV에서 했던 것처럼 인풋 파일 하나하나 넣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 상단에 보면 로드 데이터 버튼이 있는데요. 로드 데이터 버튼 클릭하셔서 여기 나오는 Browse for Files 버튼 클릭해서 우리 생성한 인풋 파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GSA CLS와 GCT 두 개 넣을 거니까요. 일단 CLS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버튼 누르고 GCT 파일도 선택해 주셔서 두 개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파일 성공적으로 로딩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좌측 상단에서 두 번째 있는 Run GSA 버튼 클릭하면 곧바로 이제 GSA 분석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GSA 분석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설정해 주어야 하는 그 설정 값들을 좀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익스프레션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옵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금 24,429개의 유전자 들어있고 샘플 9개짜리 그 데이터셋 하나 있잖아요. 그거 선택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진셋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옆에 있는 땡땡땡 버튼 클릭을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분석을 이제 어떤 분석을 할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 데이터가 진 심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진 심볼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중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버전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7.4도 있고 7.3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 버전은 우리는 지금 뭐 9버전을 쓸 이유는 딱히 없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인 7.4 버전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진 심볼 우리는 오늘 그 GOBP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진 온톨로지 중에서 GOBP 이 온톨로지 기능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GOBP 최신 버전 7.4 그리고 심볼로 이제 진 심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 데이터라는 해당 사항이 여기에 이제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케이. 그리고 나면 이제 밑에 number of permutations라고 해서 이제 디폴트로 1000이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GSA 분석에서 나오는 그 통계량을 얼마나 엄격하게 산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이 숫자를 뭐 지금 1000으로 돼 있지만 10,000으로 하면 더 엄격하게 이제 산출할 수 있지만요. 이 부분은 여태까지 저희가 1000으로 했을 때 어떤 신빙성 떨어지는 분석 결과를 얻은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디폴트 값인 1000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000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 phenotype labels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샘플들을 비교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B와 A 그룹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B가 이제 테스트 그룹이 되겠고요. A가 이제 컨트롤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collapse, remap to gene symbols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건드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permutation type 같은 경우는 phenotype과 genset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의 수에 따라서 그 옵션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henotype 같은 경우는 샘플의 수가 좀 많을 때, 즉 샘플의 수가 한 30개 정도 이상이 될 때
페노타입을 선택하면 그 분석 결과가 좀 더 타당하고 신빙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거보다 적은 경우에는 진셋을 선택하기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개의 샘플밖에 없기 때문에 진셋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그 종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 휴먼 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데이터는 진 심볼로 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인 요 선택 사항을 선택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도 밑에 보면 이제 다른 종이나 다른 버전에 대한 이제 선택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두 가지는 일단은 GSA 분석은 휴먼 마우스 렛 이 세 가지 분석밖에 가능하지 않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여기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연구자분들께서 그 GSA 분석을 과거에 하셨다가 그때 얻으셨던 데이터를 잃어버려서 다시 재현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요. 정말로 과거에 그 진행했었던 그리고 잃어버린 그 데이터를 재현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무조건 최신 버전의 그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때 사용하셨던 그 결과값을 얻을 때 사용하셨던 그 버전, 예를 들어 뭐 7.1이면 7.1 버전을 사용하셔야 그때 얻으셨던 그 결과값을 똑같이 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뭐 어떤 재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최신 버전 7.4 버전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OK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든 옵션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Run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스테이터스에 러닝이라고 나타나서 이제 GSA 분석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한번 Run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이 지금 진행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분석이 끝나게 되면 이 스테이터스는 finish라고 바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GSA 분석이 러닝되는 시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한 5초, 10초 만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다 기다렸다가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온 결과를 함께 보면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GSA 분석 결과는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주요 BP 들어가면 꽤 많은 파일들이 아마 200개가 지금 217개로 나오고 있네요. 200개가 넘는 파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압도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거 200개 언제 다 보느냐?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딱 몇 개만 찝어달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찝어드리는 것은 GSA report for B 또는 GSA report for A 요 정도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 두 가지가 사실 요약본이거든요. 우리 좀 전에 GSA 분석 그 옵션 선택할 때 B vs A를 골랐었잖아요. B를 테스트로, A를 컨트롤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중 테스트로 사용한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표 하나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고유한 번호 순차적으로 매겨져 있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열에는 이제 BP, 진 온톨로지,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기능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그룹 대비했을 때 B 그룹에서 어떤 좀 차이가 나는 기능들이 있느냐라는 점을 이제 여기다 쭉 넣어놓은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Regulation of Heart Growth, 심장 성장을 조절하는 그 유전자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기능을 이것과 관련된 이제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그 유전자 세트가 63개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enrichment 스코어가 0.65이고 normalized 된 enrichment는 이러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결과에 대한 p-value 통계량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표가 정렬되어 있는 기준은 normalized enrichment score에 의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가장 상단에 있는 걸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디테일 버튼을 한번 새 탭으로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가장 상단에
표가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 표는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가로로 놓여 있던 이 정보들이 세로로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뭐 우리 진세트 이거 기능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엔리치먼트 스코어 이거 나왔었고 노멀라이즈드 엔리치먼트 스코어나 뭐 그때 그 밑에 p-밸류 등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밑에 보면은 이렇게 enrichment plot이라고 해서 이 기능에 대한 enrichment plot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플롯도 보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산 모양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최고점이 바로 이 enrichment 스코어 0.64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간 바코드 비슷하게 이렇게 검은색 짝대기가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총 이 진 세트 안에 63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유전자들 하나하나가 이 바코드 같은 막대기 하나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기능, 이 Regulation of Heart Growth에서 좀 유의미하게 관여를 그 좀 A 그룹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도록 관여를 하고 있는 유전자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뭐냐? 바로 이 산에서 이 오름세에 있는 이 오름세 밑에 있는 유전자들이 바로 코어 엔리치먼트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코어 유전자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짝대기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유전자들 이름 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 유전자들은 바로 그 밑에 있는 표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열에는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고 두 번째는 진심볼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의 정보들이 들어있는데요. 가장 우측에 보시면 코어 엔리치먼트라고 해서 yes 또는 no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록색 바탕에 yes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까지 총 14개가 지금 코어 유전자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 14개가 바로 이 밑에 있는 14개의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3개의 유전자가 모두 다 Regulation of Heart Growth에 관여는 하고 있는데요. A그룹과 비교했을 때 좀 유의하게 그 발현이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상단에 있는 14개의 이 유전자, 코어 유전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좀 내려가 볼 예정인데요. 내려가기 전에 보니까 이 마지막 코어 엔리치먼트 유전자의 엔리치먼트 스코어가 0.64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엔리치먼트 스코어 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좀 더 내려가기 전에요. 가장 밑에 있는 이 마지막 엔리치먼트 유전자, 코어 엔리치먼트 유전자 GLI1이라는 이름 좀 기억을 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제 또 힙맵이 하나 나타나게 되네요. 클러스터링 힙맵이. 딱 보니까 우리 비교하고자 하는 그 그룹 B그룹과 A그룹에 대한 클러스터링 힙맵입니다. 보니까 이 상단에 보니까 이제 B그룹 내에서는 이렇게 빨강은 빨간 길이 그리고 A그룹 내에서는 파랑은 파란 길 이렇게 그리고 그룹 간에 B그룹과 A그룹 간에는 이렇게 빨강과 파랑으로 잘 대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다 보면은 이 클러스터링이 조금 혼잡해지고 클러스터링이 잘 안 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가 이쯤 가니까 아예 그냥 샘플 그 그룹 간에 B그룹과 A그룹 간에 클러스터링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좀 그룹 내에서도 그리고 그룹 간에서도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 아래로 가면 이제 클러스터링이 좀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클러스터링이 좀 잘 유지되는 그 마지노선이 바로 우리 좀 전에 기억했던 그 유전자 명칭인 GLI1 지점,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클러스터링이 좀 비교적 유지가 되다가 이 지점 밑으로는 이제 클러스터링이 잘 안 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힙맵은 뭐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이 힙맵을 뭐 별달리 사용하기보다는요. 이렇게 좀 코어 엔리치먼트 스코어를 좀 시각적으로 힙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달리 뭐 논문에서 이걸 가져다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이제
Random Enrichment Score Distribution 플롯이 있는데요. 이 플롯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이래저래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 플롯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그래프가 들어간 논문은 없는가 등등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뚜렷하게 나오거나 이러한 그래프가 들어간 논문을 저희는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100% 확실하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측성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확실한 정보를 얻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분석 세미나, 엑스데가 툴 활용, 그리고 MEV 활용한 클러스터링 힘맵 만들기, 그리고 GSA 분석까지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듣고 나서 바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좀 머릿속에서 정리가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방향적인 세미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방향적인 그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원하기 때문에요. 여기 아래에 저희 바이오인포팀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이거 세미나 한번 보신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저희 팀 이메일로 이메일을 주시면요. 저희가 가능한 빨리 이렇게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해소를 시켜드리고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메일 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저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디 이 세미나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도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장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